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보셨나요? 저는 정말 이 영화를 재밌게 봐서 오늘은 그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세련되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정치 스릴러이자 우리 시대의 불안을 해부하는 날카롭고 불편한 심리 스릴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공포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공포 영화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이 정체불명의 국가로부터 발사된 단 한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라오고 있어요, 미국으로.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이 1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영화는 극도로 절제된 전제에서 출발을 해요. 이 상황 자체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에요. 이 미사일 폭발의 스펙타클이나 화려한 액션이라든지 과도한 감정선을 의도적으로 감독은 배제하는 것 같아요. 대신 재앙이 관리되는 그 방식, 그 과정을 보여주는 냉정한 약간 절차극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를 취하죠. 이게 관객들이 익숙한 긴장감과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의 마비 상황과 그 안에서 고뇌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좀 현미경처럼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이 작품은 비글로 감독이 허트로커, 제로 다크 서티에 이어 완성한 소위 포스트 911 3부작의 주제적 완결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들은 압박감에 놓인 그 군산 복합체에 대해 탐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그 정점에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형식적인 엄격함과 주제적인 모호함을 통해서 다이너마이트로 가득한 집, 이 폭탄으로 가득한 집과 같은 이 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에 대한 불안을 짚어내죠.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된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가장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형식은 메시지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스타일 자체가 곧 주제이고 관객을 스크린 속 인물들과 동일한 심리적 압박감 속에 가두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기 때문이죠.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 스스로 자신의 연출 스타일을 예술과 정보, 저널리즘의 교차점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죠. 평단 역시 그녀의 연출을 엄격함을 넘어서 금욕적으로 느껴질 만큼 정밀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통제된 혼돈은 몇 가지 특징적인 영화적 기법을 통해서 구현되는데요. 촬영 감독 베리 에크로이드의 카메라는 인물에게 극도로 가깝게 다가가는 핸드헬드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화면은 마치 안정된 권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죠. 이 지구라는 행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결정이 버튼 위에 얹은 저 떨리는 손 위에 달려있다는 불안정한 현실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냅니다. 편집 감독 커크 백스터의 스타카토 리듬을 연상시키는 편집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와 화상회의, 프로토콜 보고의 파편들을 엮어내면서 관객을 숨막히는 정보의 과부하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또 작곡가 볼커 베르테만의 무언가 불길하고 불안하고 강박적인 사운드 트랙은 상황실의 기계음과 뒤섞여서 신체적 불안감과 불편감을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귀를 찢는 듯한 사운드 디자인은 관객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스크린과 객석 사이의 안전거리를 무너뜨려 버리죠. 이러한 리얼리즘의 추구는 세트장에 상주하는 기술 고문들을 통해 핵가방을 다루는 방식과 같은 사소한 디테일까지 철저히 고증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비판과 공모의 역설의 명분이 생깁니다. 영화는 핵무기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이 미국의 거대한 권력, 이 시스템에 대한 관음증적 시선을 숨기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교한 하드웨어와 시스템의 매혹적인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볼거리가 됩니다. 관객은 시스템의 위험성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정교함에 매료되고 압도되는 복합적인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죠. 결국 영화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거대한 군산 복합체 시스템의 공모적 관찰자이자
방관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 영화의 각본가 노아 오펜하임은 전직 저널리스트 출신이죠. 몇 달 전에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제로데이도 썼어요. 영화는 18분의 시간을 미사일 방어기지, 백악관 상황실, 그리고 대통령의 관점으로 3번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0년 영화 라쇼몽에서 유래한 서사 기법으로 하나의 사건을 여러 인물의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각 관점의 주관성과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최근 이 라쇼몽 기법을 사용한 영화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었어요. 오펜하임은 이러한 반복되는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 관객이 18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지독하게 짧은지를 본능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구조가 평단과 관객 사이에서 극명한 호불호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이 구조가 시스템 전체의 마비 상태를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적인 장치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관객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전기처럼 짜릿했던 1막 이후에 반복되는 서사가 긴장감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 서사 구조는 단순한 영화적 실험을 넘어서 영화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은유 그 자체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 영화가 전통적인 선형적 서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날아오는 이 미사일을 막을 것인가라는 문제 해결에 집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합니다. 시간을 여러 번 순환시킴으로써 영화의 초점은 결과가 아닌 과정 그 자체로 이동하죠. 각각의 반복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정보의 부재나 소통의 단절, 그리고 프로토콜과 인간 감정 사이의 충돌이라는 더 깊은 혼란의 층위를 조금씩 드러냅니다.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공포와 압박감 속에서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하게 되죠. 결국 이러한 서사 구조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핵 억지력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으로 안전한 핵 억지력이라는 이 환상, 그리고 관료주의적 심리적 함정에 대해서 완벽한 은유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인물들은 탈출구가 없는 이 절차적 순환 고리에 갇혀 있는 거죠. 계속 돌고 돕니다. 영원히 돌아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이 절차의 순환고리 바깥에서 관객이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서사적 반복에 대한 좌절감과 답답함은 시스템 안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정확히 조응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조가 곧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 영화의 가장 논쟁적인 요소는 대통령이 보복 명령을 내리기 직전에 암전되는 갑작스러운 엔딩입니다. 미사일이 실제로 폭발했는지, 미국은 반격했는지, 영화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죠. 물론 이러한 열린 결말은 때론 감독의 서사적 책임 회피나 예술적 면피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엔딩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관객을 현실의 문제에 직접 관여하도록 만드는 고도로 계산된 주제적 선택입니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이러한 결말을 의도했다고 해요. 비글로우와 오펜하임은 한 인터뷰에서 관객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죠. 세상이 구원받거나 혹은 파괴되거나 하는 등의 명확한 결말은 관객에게 안도감을 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지만, 모호한 엔딩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위태로운 세상에 대한 대화를 유도한다고 말이죠. 비글로우 감독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폭발은 스크린 속 핵폭발이 아니라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 사이에서 시작될 대화와 논쟁의 폭발인 겁니다. 배우들 역시 이러한 의도에 깊이 공감했는데요. 대통령 역의 이드리스 엘바는 자신의 캐릭터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죠. 그는 그 선택을 미국인 1,000만 명의 죽음과 지구 전체의 파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방부 장관 역의 제러드 해리스는 이 결말의 모호함이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끝맺게 함으로써 깊은 사유를 이끌어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이 영화의 엔딩은 관객을 향한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도발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영화는 서사적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스크린이라는 제4의 벽을 허물고 결정의 실존적 부담을 스크린 속 인물에게서 관객에게로 전이시키죠. 영화는 소비되는 이야기에서
답해야 할 질문으로 변합니다. 관객은 영화가 끝나고도 영화 속 인물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바로 그 폭탄으로 가득한 집임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되는 거죠.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에는 핵전쟁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직면한 광범위한 불안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핵심적인 설정은 미사일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왜 발사했는지 이 영화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중동 지역 모든 국가를 후보에 올려놓죠. 미국은 적이 많으니까요. 혹은 예측 불가능한 불량 국가나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어요. 이 각본을 쓴 오펜하임은 미사일 발사 주체를 영화 끝까지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특정한 악당이 아닌 이 시스템 자체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였다라고 설명했죠. 이는 냉전 시대의 스릴러와 현대 스릴러와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페일 세이프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영화를 이 영화 얘기하면서 많이 예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이 영화들과 같은 고전 영화들은 소련이라는 명확한 적을 상정한 양극 체제의 논리 위에서 철저하게 작동했죠. 여기서 공포의 근원은 두 거대 세력 사이에서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21세기의 다극화되고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를 반영합니다. 이제 공포는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책임의 소재조차 불분명한 완전한 혼돈,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미사일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근원적 불안을 은유하는 것 같아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이버 공격, 현실을 잠식하는 가짜 뉴스, 불분명한 기원을 가진 팬데믹, 그리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테러와 무작위 폭력에 대한 공포. 영화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특정한 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보는 불안전하고 신뢰는 부재하며 치명적인 오판의 가능성만이 편재하는 글로벌 시스템의 취약성,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하죠. 제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꼽는 부분은 국방부 장관 리드 베이커가 비극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에요. 아내를 잃은 슬픔과 딸과의 소원한 관계 속에서 고뇌하던 그는 미사일의 예상 목표 지점이 딸이 살고 있는 시카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는 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건 후 펜타곤 옥상에서 헬기에 오르는 대신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아픈 아이가 있고 실패한 관계에 괴로워하며 어젯밤 숙취를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들이죠. 베이커 장관의 장면은 이러한 사실을 인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인물들에게는 시카고의 1,000만 명 사상자는 전략적 계산을 위한 추상적인 변수이자 통계 수치이지만 베이커에게 그 통계는 단 한 명의 사랑하는 딸의 얼굴로 수렴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뉴스에 보도되는 익명의 피해자에 누군가의 내가 아는 얼굴과 이름을 넣으면 전혀 다른 비극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장면은 시스템이 개인의 서사를 어떻게 무시하고 삭제하는지, 혹은 그 반대로 거대한 시스템의 논리가 한 인간의 구체적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이고 감정적이며 철학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자살은 무력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인 능동적 행위이죠. 그는 딸을 구할 수도, 그녀의 생명을 하나의 변수로 취급해야 하는 시스템 안에서 제 기능을 할 수도 없죠. 그의 투시는 이 불가능한 세계의 논리에 대한 최종적인 거부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상호 확증 파괴, 보복 공격, 감수 가능한 손실과 같은 냉혹한 그 관료주의적인 언어들이 인간의 사랑과 슬픔 앞에서 어떻게 무기력해지고 산산조각 나는지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폭탄으로 가득한 집이 만들어낸 첫 번째이자 가장 가슴 아픈 희생자인 거죠. 이 영화 속 인물들은 현대사회의 이상과 불안을 투영하는 상징적 존재들이죠. 특히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한 미 합중국 대통령 캐릭터는 복합적인 해석의 장을 열어줍니다. 제작진은 이 캐스팅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대부분의 평론가와 관객들은 이 캐릭터를 오바마를 연상시키는 인물 또는 희미하게 오바마로 코드화된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의 편안한 권위나 자연스러움, 근본적인 품위, 그리고 자선농구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 등은
특정 리더십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환기시킵니다. 이건 제작진의 의도보다 관객의 집단 심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예술의 의미는 창작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완성되니까요. 혼란스러운 현대 정치 지형 속에서 침착하고 지적이며 카리스마 넘치는 도덕적 중심을 가진 리더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특정 인물을 떠올리게 하죠. 이드리스 엘바의 캐스팅과 그에 따른 오바마 해석은 위기 상황에서의 유능하고 품위 있는 미국다운 국제 리더십에 대한 집단적 향수, 즉 그리움을 자극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어요. 영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즉 이상적인 리더를 제시하고 심지어 그런 인물조차 시스템의 광기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결국 이 영화는 우리가 처한 위태로운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헤쳐나가길 바라는 바로 그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슬픈 노래처럼 들리죠. 이 영화의 궁극적인 힘은 스릴러 장르로서 관객에게 긴장감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긴장감을 무기로 더 불편하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 비글로와 오펜하임은 스크린 속 폭탄을 터뜨리는 대신 현실 세계의 관객들 사이에서의 대화를 촉구하죠. 영화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폭탄으로 가득한 집 안에 살고 있음을 냉정하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폭탄으로 가득한 집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